안녕하세요. D-26일 행정사 2차 대비 행정사 실무법. 예, 오늘도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1세트 시작할게요. 1세트. 일단 과태료 사건 문제네. 과태료 사건, 과태료 재판. 자,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갑에게 약식 재판으로 과태료 500 부과하고 갑에게 과태료 결정의 고지를 하였다. 갑은 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즉시항고를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갑에게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재판은 적법한지 설명하시오. 지금 그죠?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갑에게 진술 기회 주지 않았다면은 재판 부적법합니다. 그죠? 기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서설 볼게요. 서설에서 과태료란 일정한 부작위 또는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고요.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약식 재판과 정식 재판이 있습니다. 제 약식 재판은 그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죠? 일단 약식 재판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 재판 가능하고요.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유를 붙인 결정이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 그 다음에 과태료 재판은 약식 재판으로 한 경우에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약식 재판은 이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합니다. 약식 재판에 대하여 그 불복 방법으로 이의 신청이 인정되며 즉시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식 재판에 대하여 그 불복 방법으로 죄송합니다. 그 불복 방법으로 이의 신청은 인정이 되지만 즉시 항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약간 이상한 게 오류가 있는 것 같은 게 약식 재판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결정을 고지하였어요. 그래서 갑은 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였어. 그 약식 재판은 즉시 항고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의 신청만 인정하잖아. 그래서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식 재판 이론은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되죠.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과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고요. 과태료 재판을 정식 재판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검사는 재판에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사례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 재판이 약식 재판으로 하였으므로 그 불복 방법은 이의 신청만 인정되죠. 즉시 항고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갑은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즉시 항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는 오류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만약 갑이 과태료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의 신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갑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재판은 부적법합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다음, 비송사건 절차법상 재판의 방식과 고지. 서설 재판의 방식과 고지. 일단 비송사건이란 것은 사건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해서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이 비송사건이죠. 그래서 재판의 방식과 재판의 고지 등에 대한 서술 하면 되겠죠. 우선 재판의 방식입니다.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서 하죠. 그래서 재판에는 재판의 취지를 명기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 날인하고요.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가름할 수 있고요. 또한 서명 날인은 기명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가름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 날인한다. 그리고요. 재판의 고지. 첫째, 고지 방법입니다. 고지 방식, 자유의 원칙을 따르죠.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는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 수욕이 생기므로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은 고지 방식 자유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 등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가 불가능해 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릅니다. 둘째, 고지의 상대방. 재판을 받은 자에게 합니다. 재판을 받은 자는요, 재판에 의해서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신청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받은 자가 신청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음에 비송사건 특징, 대표적으로 6개가 있습니다. 일단 직권주의죠. 그 다음에 직권 탐지주의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주의, 그 다음에 기판력, 결여, 그 다음에 기속력의 제한, 그 다음에 간이주의죠. 그 다음에 기타로 변호사, 대리원칙 배제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변론이 원칙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직권주의라는 것은 절차의 개시, 또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법원이 절차의 주도권을 가지는 직권주의. 법원이 주도권을 갖는 거고, 직권 탐지주의는요,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담당하는 원칙을 말하고요. 비공개주의라는 것은 비송사건의 재판을 결정으로 하고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방청을 법원이 허가할 수 있죠. 기판력이 결여된다는 것은요. 비판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사자는 다시 신청하는 걸 허용돼요. 법원도 본래에 다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사자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기속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재판 후에 비송사건 절차법은 재판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요. 죄송합니다.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송사건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기속용이 배제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 간이주의죠.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신문은 비공개죠. 진행이 신속하고 비용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변호사 대리 원칙은 배제되고 소송 능력이 있으면은 비송사건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의적 변론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대의. 자, 재판상 대의. 서설. 그쵸? 일단 채권자 대위권이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채권자가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그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 대위로 해요. 그래서 채권자는요, 자기의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존할 수 없거나 보존함에 그 곤란함이 생길 때, 우려가 있을 때 재판상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존할 수 없거나 이를 보존함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상 대위 신청할 수 있고요. 자, 쭉 볼게요. 관할, 그 다음에 절차의 개시, 포맷이 이거죠? 신청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 그 다음에 불복 방법, 또 비용의 부담, 그죠? 쭉 이제 적시하면요, 관할은 일단 재판상 대위는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이죠. 그 다음에 절차 개시는요, 채권자의 신청이죠. 채권자의 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입니다. 또 신청 방식은요, 일반 원칙에 따른다. 서면 또는 말로써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청서에는요, 신청인의 서명과 주소, 대리인의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그 다음에 법원의 표시, 채무자와 제3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신청인이 보존하고자 하는 채권과 그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표시 등을 기재합니다. 심리 및 재판입니다. 심리 및 재판. 자, 심리 및 재판. 현재 심리는요,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개하죠. 신문은 공개한다. 그죠?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재판. 재판 같은 경우는요, 결정 형식이죠. 결정의 형식으로 하고요. 다음에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을 할 수 있고요. 자, 불복 방법입니다.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알겠죠? 채권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서는 채무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항고의 기간은요,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겠죠?
자, 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비용의 부담은요. 자,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 자,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하는 경우에 항고 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채무자의 항고가 이유가 있으면 그 비용은 그죠? 신청인이 부담하고 이유 없다? 그럼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해서 채무자가 즉시 항고했어. 이때 항고 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 항고 절차에 따른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신청인과 항고인이죠. 항고인이 당사자가 되고요. 채무자의 항고가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죠. 반면 이유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재판상 대위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등의 제척기피 회피. 몇 번을 한지 벌써 제가 쇼터디 하면서 제척기피 회피는 벌써 한 3-4번 한 것 같아요. 행정사 실무법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등의 제척기피 회피는요. 행정심판에 있어서 공정성, 그죠? 심리,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제척이란 건요, 위원 등에게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직무 집행 등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법정 사유, 당연히 당위죠. 그에 대해서 배제, 심리 의결 등에서 배제되는 것이요. 제척 이유. 일단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해서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고요. 위원 등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리고요. 위원 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또 위원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그다음 위원 등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그죠? 이게 제척 이유고요. 절차는요. 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입니다. 세 번째, 기피 뭘까요? 기피. 자, 기피란 뭡니까? 위원 등에게 제척 사유 외의 사유, 의외의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 제척 사유 이외의 심리 의결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 이때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차 보면요. 절차는 당사자는 위원 등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해야 되죠. 회피. 그 네 번째 회피입니다. 회피. 회피란 위원 등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서 자발적으로 심리 의결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을 말하고요. 절차는요.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 등은 위원 등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하면 돼요.
지금 비선사건 가대로 수사관 재판 불복 방법 이건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비선사건 절차에서 의의와 종류. 비선사건의 의의와 종류. 자, 항고의 의의입니다. 항고의 의의. 항고는 뭐야? 상급 법원에 대하여 하급 법원의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하고요. 항고의 종류입니다. 보통 항고가 있고요. 즉시 항고가 있고요. 세 번째, 재항고가 있고요. 특별 항고가 있습니다. 특별 항고. 자, 보통 항고는요. 그 제기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에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요. 비송사건의 항고는 보통 항고 원칙입니다.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요. 그 제기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항고고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률에 즉시 항고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네, 명문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 제기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항고가 즉시 항고요.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재항고라는 것은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그래서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대법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요. 특별항고라는 것은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 대법원에 제기하죠.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입니다. 그래서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여하고요. 그래서 헌법 특별항고는 말 그대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것을 이유로 할 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갑은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바로 그죠? 임시처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임시처분.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 주관식 시험에 2차 주관식 시험에 여기서는 1차 객관식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행정심판 청구했어요. 관할행정심판위원회가 2차 주관식 시험 시험 전까지 재결하지 않는 것을 대비하여 법적 수단을 강구하자 했고요. 갑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에 따라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례 해결뿐만 아니라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겠습니다. 집행정지. 자, 여기서는요. 집행정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임시처분 문제거든요. 근데 집행정지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집행정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진행하면요. 자, 첫째, 의의입니다. 집행정지라는 건요. 그 처분에 이건 단문으로도 정리하면 좋아요. 단문. 그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그죠?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 당사자의 권리,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뭐라고요? 처분의 집행 등으로, 그죠?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 당사자의 권리,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나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칙은 집행 부정지 원칙이에요. 집행이 부정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입법 정책적 고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청구가 이유가 있어 청구 인용 재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청구가 이유가 있어 청구가 이유가 있어서 청구 인용 재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일정한 경우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 정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집행 부정지가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어쨌든 셋째, 집행 정지 결정의 요건이죠. 일단 적극적 요건 중에 집행 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겠죠. 둘째, 심판 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되고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되고요. 긴급한 처분의 필요가 존재합니다. 소극적 요건 중에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그때 집행정지 결정할 수 있고요. 절차는요. 집행정지 결정의 절차. 그죠?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다만 이때도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요.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집행 정지 결정의 내용 및 효력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요.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물론 관계인정 청구와 제3자에게도 미치고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당해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이 됩니다. 당해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입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그래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지게 된 때 위원회는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당의 집행정지 결정 취소 가능합니다. 집행정지 결정 취소 가능하고요. 그 다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겠죠.
심리와 의결을 거쳐야겠죠. 그리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 의결에 가름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추인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집행정지에 대한 단물 정리했지만 솔직히 임시처분과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시처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일단 집행정지랑 임시처분이 구별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집행정지만으로는 그죠? 소극적 현상 유지 기능만 있을 뿐입니다. 일단 집행정지 제도는요. 소극적인 현상 유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일정한 뭐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 의무를 지우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잠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처분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네. 임시처분 제도가 도입이 돼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적 구제의 제도적 공백을 입법적 해소하고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처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관계 정리해야겠죠? 네. 그 책을 보면 그 비교하는 그 란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정지 임시처분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하시고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세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2세트, 3세트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은 쇼터데이였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